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를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미국의 지금 지도층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유쾌한 얘기들은 아닙니다. 미국이 왜 이제 자기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로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만요. 또 그 안에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중국 그리고 자유무역에 맞춰보면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대중 압박은 우리가 하루 이틀에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남은 80년을 좌우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일 미국 상원에서는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는 북핵 문제가 다 헤드라인에 뽑혔는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요. 2차 대전 후에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한 전후 질서는 이제 망상이다. 우리 중산층과 노동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면요.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은요. 2차 대전 후 세계 질서는 단순히 낡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불리한 무기가 됐다며 미국과 선진국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거의 종교적 믿음은 중산층을 위축시키고 노동자들을 위기에 빠뜨렸다. 그리고 주요 공급망을 적과 경쟁자의 손에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발언만 보면 너무너무 센데요. 2차 대전 후 세계 질서도 누가 구축한 겁니까? 미국이 구축한 겁니다. 이 구축한 세계 질서가 이제 낡았고 미국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만든 세계 질서를 자기들이 부숴 나가야 된다는 건데요. 그 발언은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그래도 상원의원에서 오랫동안 했던 사람인데 이 발언만 보면 트럼프 발언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미국이 국익보다 세계 질서를 너무 자주 우선시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자국에 가장 이익이 된다는 방식으로 행동해 왔다며 전후 질서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위험한 망상이라고 했어요. 이 딜루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진짜 망상, 실제로 있지도 않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데 사로잡혀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서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어떻게 말했냐면요. 2차 대전 80년이 지난 후 우리는 다시 한번 혼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는 강하고 자신감 있는 미국이 다시 한번 핵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세계에 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세계 일에 관여한다는 건데요.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것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상식의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순위가요.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번영하게 만드는지가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 분쟁 지역이나 무역 전쟁, 그다음에 패권 경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당연하겠지만 중국을 최고의 적으로 규정하는데요. 그는 중국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미국이 지금까지 직면한 적 가운데 가장 대등한 적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미국을 위협했을 거라고 본 국가, 그러니까 소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잠시지만 일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있습니다. 일본은 논외로 하더라도요. 소련보다 더 강력한 적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요. 중국은 억압과 거짓말, 속임수 해킹, 도둑질을 통해 미국의 희생 속에서 글로벌 초강대국 지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루비오는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해서 21세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정의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안보에서 건강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많은 것들을 중국의 허용 여부에 의존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세기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는 시대로 규정될 거라는 거고 거기에서 이겨야만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이겨야 되는 곳이 단순히 안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미중 패권 경쟁이 반도체나 어떤 AI 이런 핵심 기술에 머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술, 하다못해 섬유, 음식에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중국산 마늘조차 수입하지 말자고 상원의원이 그렇게 주장하고요. 뭐 토마토 케찹이니 그다음에 신장 우이구르 지역에서 만들어진 면하니 모든 것이 수입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미국 지도부가 늘 하는 말인데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밀 브리핑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상원 의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도록 했다는 건데요.
오늘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슴도치 전략을 언급한 뒤 중국이 결과적으로 대만 침공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해 이를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슴도치를 우리가 쉽게 만질 수가 없잖아요. 찔리기 때문에 만지기 어려우니까 대만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하다가 본토가 흔들릴 정도로 타격을 줘야 그래야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요. 김정은에 대해서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등에 따른 위기를 억제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김정은이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핵무기를 퍼지도록 하지 않도록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한국 내에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미국이나 패권국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핵이 확산되는 거거든요. 핵이 단순히 확산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그냥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테러리스트한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핵폭탄 테러가 어디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한두 명 죽는 게 아니고 수백만 명이 죽고 그 국가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거든요. 모든 통신이 끊기고요. 핵폭탄이 터지면 우리는 이제 그냥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죽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전재파나 이 파동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전자제품, 통신 이런 게 모든 게 끊기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만 끊겨도 굶어 죽는 아사자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미국의 핵전쟁에 대해서 늘 연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상공에서만 핵이 터져도 미국 전역의 전력 인프라가 나가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갑자기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면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미국도 양보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완전히 수복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요. 대담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휴전으로 이어지길 원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미국이 러시아랑 직접 휴전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랑 직접 협상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과거에 보면 우리가 6.25 때 미국이 협상을 했지 이승만 정부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전협정은 미국과 북한, 중국이 체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요, 정전협정에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도 그 휴전협상에 나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을 통해 최대 이익을 얻는 게 중요한데요.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두 번 다시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6.25 때 한국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침공을 당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얻어낸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이게 지금까지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는 걸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게 그 이유가 뭔가요? 러시아로부터 두 번 다시 침공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러시아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미국이 어떤 묘수를 도출하느냐가 향후 휴전 협상에 아주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21세기 동안에 가장 큰 중국과의 경쟁에 큰 이슈가 될 거라고 했는데요. 미국이 그러면 정말 어떻게까지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하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네덜란드에서 생겼습니다.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에는 ASML이라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장비가 없이는 아주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거든요. 이 회사의 장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삼성, TSMC, 그리고 중국 이런 데까지의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요, ASML 본사 주변에 에인트호븐 공대라고 유명한 공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ASML로 대거 취업을 하거든요. ASML은 이 에인트호븐 공과대학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인트호븐 공과대학의 홈페이지와 서버가 최근에 다운이 됐습니다. 무슨 대학 서버가 다운된 게 그렇게 큰 뉴스인가 하시겠지만 이 에인트호븐 공과대학은요. 미중 패권 경쟁, 미중 기술 경쟁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가 다운된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중국이 했을까? 미국이 했을까? 혹은 다른 세력이 했을까? 뭐 지금 그건 알 수 없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서버가 다운되는 것이 기사가 되는 겁니다. 에이트호븐 공과대학에는 ASML이 돈을 많이 지원하고요. 뭐 최근에도요. 10년간 반도체 목적으로 ASML이 1억 9,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2,800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SML이 얼마나 투자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학교에 외국인이 25%가 다니는데요. 그중 다수가 중국인이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수출 통제를 하고 기술을 막으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회사인 ASML의 인재 공급처가 되는 공과대학의 학생들의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니, 이거는 사실 앞문 닫고 뒷문 열어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 에인트호븐 공과대학에 있는 중국 학생들이 눈에 까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에, 그리고 에인트호븐 공과대학에 이 중국 학생도 쫓아내라, 이건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해왔다고 해요. 그렇지만 대학이나 네덜란드 정부는 그건 너무하다, 그럴 수 없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대신 에인트호븐 공대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박사학위 과정 운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겨냥해 유학생 심사제도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미국이 요구하는 데를 그대로 들어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학문의 자유란 게 있잖아요, 대학은. 아무리 국적이나 적국이라고 하더라도 공부에 대해서만은 우리 전 세계가 그래도 학자들 사회에서는 좀 열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의대들을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그 사이버 공격이 벌어지고 그걸 통해서 에인트호븐 공과대학의 서버가 다운된 거거든요. 어쩌면 이게 또 반도체 기술을 빼가려고 한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인트호븐 공과대학 문제를 보면요, 미중 기술 경쟁이 어느 정도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이요, 삼성전자와 TSMC 등 반도체 회사들의 첨단 반도체가 중국으로 우회 수입되는 것을 막으려고 또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반도체 규제 강화 소식이 들리는데요. 12월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굵직굵직한 걸로는 중국의 140개 반도체 업체 제재했죠. 그리고 AI 반도체 들어가는 거 막으려고 국가별로 쿼터를 설정했죠. 그리고 이번엔 또 중국으로 우회 수출가, 홍콩이나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되는 것까지 막기 위한 또 새로운 규제 조치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인베스트닷컴에 따르면 미국이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블랙리스트 기업과 연루된 고객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블랙리스트 기업이라는 건요, 이 업체들하고 일상적인 거래는 할 수 있겠지만 첨단 반도체 거래를 하지 말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군산 복합 기업으로 미국이 지정한 업체들도 있거든요. 이 회사는 민간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중국 군을 도와주는 회사다, 중국 군과 함께 사실상 한 몸이다 라는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화웨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는 우회적으로라도 그 회사로 들어가는지 니들이 고객 실사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들과 상관이 없는 회사에 반도체를 팔았어요. 예를 들자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D 회사라는 데 반도체를 팔았는데 이 회사가 그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지 니들이 잘 알아봐야 된다라는 의무를 삼성전자나 TSMC에 부과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의무를 부과한다는 건 TSMC와 삼성전자도 언제든 제재될 수 있다는 걸 미국이 사실상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TSMC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제3국 업체는 이제 아예 팔지를 않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미국이 그 위에서 잡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판매나 공급망을 미국이 꽉 잡고 이제는 우회 수출까지, 그리고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막기 위한 구체적인 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요.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기 직전에 이런 규제가 또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에 들어오면 이런 규제가 먼저 생긴다고 하면 이를 더 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얘기했듯이 21세기의 미국의 최대 관심은 중국이거든요.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미국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우회 전략까지 막기 시작하면 단순히 반도체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점점 더 그게 품목이 넓어질 거거든요.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어떤 또 다른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기술 경쟁과 안보 이슈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럴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 편인지는 명확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고 제가 미국의 특파원으로 근무할 때 많이 들었던 말인데, 미국과 한국이 조금이라도 갈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미국
국무부나 미국 행정부에서 늘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에 어느 편인지 이미 결정됐다. 그리고 이미 어느 편인지 택했다는 겁니다. 즉 6.25 때 우리가 어느 편인지 택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견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틈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 틈 안에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